첫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 토론회의 주도권 토론은 총 2차례 진행이 됩니다. 주제는 자유입니다. 각 후보는 돌아가면서 토론의 주도권을 쥐고 상대방을 지목해 토론하시면 되는데요. 시간은 총 8분간 진행됩니다. 반드시 상대 후보 2명 모두에게 질문하셔야 하고 적절한 시간 안배를 위해 질문과 답변은 가급적 1분 이내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시간도 8분 안에 포함되는 점 유의하셔야겠고요. 상대방에게도 최소한의 답변 시간을 주시길 바랍니다. 최소 답변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제가 조율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김경수 후보님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네. 김경수 후보님, 상대 후보 지목해서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예, 국민 여러분,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기 위한 5대 권역별 메가시티 정책을 대단히 중요한 대한민국의 미래 국가 전략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제가 메가시티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두 분 후보님들께서도 그동안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수도권 1극에서 성장축을 다양화할 수 있는 메가시티로 대한민국이 가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큰 방향에서 함께 동의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이 갈수록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혼잡이나 집값 폭등, 기업들의 비용 상승 이런 건 두말할 것 없이 수도권 성장축으로 대한민국이 성장해왔던 그런 방식이 이제는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이 성장하기 어려운 그런 체제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런 수도권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을 수도권 같은 5대 권역으로 나누어서 5개의 메가시티, 5개의 수도권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정책이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된다. 이게 지방에 맡겨놓고서는 이게 실현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메가시티를 위한 메가시티 특별법을 제정을 하고 그리고 국가의 중요한 재정과 권한을 지방정부와 함께 논의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2국무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중앙지방협력회의라고 하는 제2국무회의에서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해서 다음 정부의 국가 발전 전략으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김 지사님, 김 후보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저번 대선에 그 국토균형발전 공약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소위 5극 3특체제. 네. 말씀하신 대로 5개 정도의 그 메가 도시들로 통합하든지 연합을 하게 하고 강원, 전북, 제주는 특별자치도로.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 그간에 불균형 성장 전략 때문에 사실 성장해온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분권을 강화하고 또 자치도 강화해서 뭐 재정권이든 조직권이든 많이 부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동연 후보님께도 같은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이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골고루 함께 잘 사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지금 기존의 지역에 맡겨놓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 정책으로 국정과제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 김동연 후보님 의견도 짧게 네, 예, 저도 뭐 같은 네. 생각이고요. 이미 3년 전 대선 후보 때도 네. 저도 똑같은 공약을 좋습니다. 했고 예. 또 경기지사 하면서도 똑같은 방향으로 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정권 교체를 통해서 다음에 4개 민주정부가 들어선다면 4개 민주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이 5대 권역별 메가시티, 3대 특별자치도를 통해서 새로운 국가 발전, 성장축을 만들어가는 그런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새 후보가 함께 힘을 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검찰 개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에 검찰의 행태를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될 때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그 이전에는 자신의 대선 후보 경쟁자였던 우리 이재명 후보를 포함한 전 정부 인사들을 거의 제가 해외여행 다녀오니까 제 주변에
아는 분들이 거의 압수수색을 다 당하셨더라고요. 이런 정도의 야당 탄압, 전 정부 탄압은 유례 없는 그런 일인데 그걸 검찰을 앞세워서 다 진행했다는 겁니다. 네. 검찰이 정치 검찰이라고 하는 것을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최근에는 바로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어처구니 없는 기소까지 이제 검찰이 더 이상 검찰에게 수사권을 맡겨놔도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그런 행태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검찰을 이제는 더 이상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맡겨두는 그런 검찰로는 대한민국의 정치조차도 네. 그렇죠.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사회의 정상적인 운영도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검찰로부터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시켜서 네. 수사검찰, 정치검찰은 완전히 해체시키고 기소권만 남겨두는 그런 전면적인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의견을 네.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김경수 후보님도 고생 많이 하셨죠. 저도 법조인으로 법률가로 수십 년을 살았는데 네. 이런 검찰을 본 일이 없어요. 정말로 수사를 기소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수사를 합니다. 네. 증거를 조작을 해요. 사건을 아예 새로 만듭니다. 뭐 저도 수없이 당했지만 더 이상 저는 수사를 기소하기 위해서 할 수 없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는 정말 끝내야 되더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예, 김동연 후보님께도 이 질문도 같이 드릴 텐데요. 우리가 그 형사소송법에 검찰의 수사권을 준 게 재헌국회 때 수사권을 주게 됐는데 그때 국회 속기록을 보면 재헌국회 속기록을 보면 수사권을 검찰에 주는 게 일시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에 수사권을 주고 기소권을 검찰에 주는 게 맞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경찰이 일제시대에서 해방된 직후기 때문에 믿을 수 없어서 한시적으로 검찰에 수사권을 맡긴다. 이론상으로 그리고 언젠가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검찰에 주겠다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원래 검찰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가 경찰의 수사를 기소 단계에서 혹시 수사 단계에서 국민들이 인권을 침해받은 일은 없는지 기소 단계에서 그걸 점검하는 어찌 보면 인권의 보루 역할을 맡겼던 게 검찰의 기본 임무였는데 지금은 수사권을 가지면서 인권의 보루가 아니라 인권을 침해하는 몽둥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검찰이 본연의 임무를 하게 하자. 기소권만 가지고 인권의 보루 역할을 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김동연 후보님의 의견도 같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도 오늘 마침 그 매일 하는 그 기자들과의 그 만남에서 똑같은 취지로 검찰 개혁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 우리 김 의원님과 같은 취지로 했습니다. 수사와 기소 빼고 기소청으로 만드는 것으로 했고 더 나아가서 이 중수처도 조금 손을 보는 이야기를 했고 예. 그뿐만 아니라 이 지금 검찰 검사들에 대한 이 소프트웨어 개혁까지도 같이 이야기를 해서 같은 궤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 이제는 검찰이 더 이상 대한민국 정치를 왜곡시키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다음 정부에서는 검찰 개혁을 두 분 후보님과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이재명 후보님 상대 후보 지목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의 역할은 국민이 평화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가 사실 우리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의 삶을 망치고 나라의 미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 이 갈등 대립이 너무 심합니다. 제가 국회로 와보니까 국회의원들끼리 편이 다르면 말을 하지 않아요. 제가 잘 아는 상대 정당 우리 주요 정치인한테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뭘 그렇게 하는지까지 이해가 안 돼요. 오히려 정치가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합에 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보기 좋게 하자고 통합이 아니라 그건 대통령이라고 하는 존재의 본질적인 제1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대통령 할 때 이 통령이라고 하면 지배자, 통치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는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책임자, 큰 통합의 책임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또 이해관계를 잘 조정해서 서로 한 쪽으로 힘을 모아야 국가도 발전하고 개인도 기회를 제대로 누릴 수가 있겠죠. 제가 김경수 후보님하고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지금 정치를 보시면 좀 어떠세요? 저는 이거 애들 같아요. 아니 원래 낮에서 무슨 싸우고 이해관계나 이런 때문에 싸우더라도 네. 저녁 때는 좀 만나서 얘기도 좀 하고 인간적으로 뭐 감정적으로 미워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정치의 본질이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그게 정치의 본질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정치에 구현되지 네. 않으면 그 정치는 죽은 정치고 오히려 거꾸로 민주주의를 망가뜨린다고 하는 걸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준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정치가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고 그걸 국민들이 다시 회복시키고 구해주는 이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제는 이 고리를 끊어야 될 때가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공직 또는 공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남의 일이잖아요. 모두를 위한 일. 자기 개인의 이해관계가 걸린 일도 아닌 게 원칙인데 예를 들면 저는 지금 한 정치 일선에 있는 그분들 예를 들면 내란을 엄호를 해요. 동조를 할 뿐만 아니라 비호를 합니다. 그것도 정치행위인데 그게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고 정치인의 본질적 책임에도 어긋나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 일인데 과감하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또 어떻게 하면 이런 걸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자체가 워낙 갈등과 분열의 골이 심각해져 있기도 하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승자 독식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뭐 아니면 또 내가 이번에 권력을 잡지 않으면 뭐 전혀 완전히 정치적으로 망가진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들이 늘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데 그런 정치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거제도를 포함해서 이런 승자 독식 구조를 바꾸고 정치 국회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사안이든 여야 간에 일단 대화를 해야죠. 그래야 타협을 만들어내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나 법들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대화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어떤 거냐면 정치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공의를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모두의 이익을 목표로 해야 되는데 이게 사익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이 정말 진정한 통합, 진짜 정치를 회복하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국민 통합을 이뤄내야 국가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고 국민들 사이에도 갈등도 좀 완화된다. 꼭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까지가 관련이 좀 있는데 이 소위 정치 보복 얘기지 않습니까? 네. 이게 모두들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많이 당했으니까 혹시 똑같이 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가해를 했으니 보복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게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고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일로 시간 낭비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누구를 괴롭히거나 이럴 때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의 정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해 할 때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성남시장 때 제일 행복했어요. 네. 재밌었어요. 성과도 나고. 그런 면에서 보면 정치 보복은 하면 안 된다는 건 명확한데 실제로 그 점에 대한 의심들이 많아요. 네. 제가 아무리 약속을 해도 말을 이해를 안 하더라고요. 의심을 계속 하는데 혹시 방법 없을까요? 정치 보복과 내란 세력에 대한 법적 처벌은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걸 묶어서 내란 세력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게 마치 정치 보복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고요. 그래서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건 그런 법적으로 처벌해야 될 대상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보복할 거리를 어떻게든 찾아내서 만들어서 그렇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괴롭히고 이번에 야당에 대한 탄압이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정치 보복이라고 봐야겠죠. 네. 하여튼 정치 보복의 개념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의를 잘해준 바가 있습니다. 네. 참고하도록 하고요. 우리 김동연 후보님, 그러니까 우리가 통합의 과제도 중요하고 또 정책적으로 협치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실제 권력을 행사하는 인사, 공직 인사를 정말 실력 중심으로 네 편 내 편 가르지 말고 탕평하는 것인데 이 탕평 인사의 중요성은 아마 우리 김 후보님도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경기도정 하시면서 좀 가능하던가요? 예,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 당위성은 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와 같은 통합을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정치판에 있습니다. 네. 지금의 이 헌법과 또 선거 제도가 승자 독식과 또 적과 나를 죽고 살리는 관계로 돼 있기 때문에 이 개헌과 이 선거법 개정이 꼭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저쪽 보고 통합하라고 하지 말고 우리부터가 어떠면 성찰하고 기득권 가진 거 우리부터 내려놓으면서 그 진정성을 보이는 것.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을 해도 잘 안 믿는 그런 건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데 알겠습니다. 예, 그런 신뢰 자산을 쌓는 것 네.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국민들은 힘들고 경제는 망가지고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타협해야 되겠죠. 인사도 정책도 함께하는 통합의 길을 가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동연 후보님 상대 후보 지목하시고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예, 지금 두 후보님과 함께 세 번째 토론회입니다. 그동안에 두 번째 토론회 하면서 좀 아쉬움도 많았지만 또 여러 가지 차이점과 공통점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우리 이재명 후보님과는 5-6가지 면에서 좀 차이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개헌 문제였었고요. 두 번째는 세종시 이전 문제였습니다. 빨리 가는 것 그리고 천천히 준비하고 가시겠다는 얘기를 해주셨고 또 감세와 증세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감세 얘기를 했지만 저는 핀셋 감세 그렇지만 증세도 얘기할 수 있는 용기를 진정한 정치라면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트럼프와의 협상 전략에 있어서도 일괄 패키지 협상을 이야기를 하셨고 저는 사안별로 이것은 쪼개서 해야 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 정책에 있어서도 토론에서는 안 나왔지만 비동의 강간 등을 포함해서 저는 전향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말씀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부동산 사기 신도시 이야기를 하신 것도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하는 이와 같은 점에서 토론을 통해서 차이점을 발견한 것은 좋은 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토론과 또 정책을 통해서 서로 간에 좋은 의견 교환과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많은 부분은 의견을 같이 합니다. 또 같이 하는 부분 다만 구체적으로 실천 방법과 그 준비된 것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두 후보님께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 채무 비율이 46% 정도입니다. GDP의 46%면은 객관적으로는 OECD 평균에 비해서 높지 않은 편인데 두 분 후보님께서는 우리의 국가 채무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조금 더 감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우리 이 후보님, 김 후보님 해주시면 제가 다음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대한민국의 이 부채 비율이 46%라고 하는데 매우 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기금 등을 끌어다 쓴 것들이 한 100조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뭐 그거 하면 거의 한 4%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 결국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우리 경제에 재정에 좀 여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보통 100%를 넘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에 너무 얽매여 가지고 네. 경제 활성화 정책도 못 하고 지나치게 민생을 옥죄는 거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 의원님 짧게 예. 좀 말씀해 주시죠. 국가 채무 46% 그리고 다른 연기금까지 합해서 끌어선 것까지 해서 50% 정도 되는 우리 국가 채무 비율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나라로 갈 거냐에 따라서 이 재정의 규모를 어디까지 갈 거냐가 훨씬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가야 될 복지국가의 길에 비하면 우리가 재정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분야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재정을 적극적으로 재정 전략을 펴나가기에는 지금의 국가 채무는 여력이 꽤 있는 편이다. 그렇지만 채무만 가지고 우리가 그런 복지 정책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국가 채무를 올리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재정 정책을 쓰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가 채무를 올리더라도 그 방향은 반드시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후보님 또 저하고 총론적으로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부와 재정에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할 때이지요. 저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국가 채무 비율 5%포인트 정도 인상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다면 약 200조 정도의 재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200조 정도의 재원을 만약에 만들었을 때 어디다가 이 돈을 쓰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인구 소멸, 지방 소멸, 또 성장 소멸 이 세 가지 부분에 이 200조 정도의 돈을 비전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쓰면은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두 후보님께 여쭙니다. 우리 이 후보님께 먼저 여쭙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정도로 그 정도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면 어느 쪽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또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활용을 하실지 먼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필요한 재정 규모 앞으로 이제 추가 투자해야 될 재정 규모를 생각하면 사실 100조도 많이 부족한 편이죠. 지금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고 경제의 펀더멘탈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인프라 구축이나 또는 미래 투자에 가장 우선순위로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또 교육 부문 투자라든지 또는 뭐 인구 증가 문제, 인구 소멸 문제에 대응하는 예산도 꽤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 의원님도. 예, 어디에 투자할 거냐 이전에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은 일단 먼저 우선적으로 채무 이전에 정부의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윤 정부 들어서 망가진 재정을 복원하는 게 우선이겠죠. 정상화하면 그 정상화만으로도 대략 80조 내지 90조의 재원의 확보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채무나 아니면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정책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두 가지 방향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성장의 방식을 바꾸고 새로운 성장 축을 확보하기 위한 AI, 디지털, 기후경제, 녹색전환, 인재양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3대 성장 축에 투자하는 국가 투자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이 이제는 품격 있는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최소한 절대 빈곤선 이하의 국민은 없도록 하는 그런 절대 빈곤 제로 정책 여기에 연간 약 14조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이런 정책 정도는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 후보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리 김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정책에 있어서 증세가 됐든 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채무 비율 감내를 감수해서라도 우리가 확보된 재원을 아주 효율적인 데 써서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면은 아주 좋은 일이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그리고 조세 감면 제도에 있는 조세 지출을 줄이는 것이 선행돼야 되겠죠. 만약에 200조 원의 투자를 우리가 할 수 있다면은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소멸, 지방 소멸, 성장 소멸에 돈을 쓰고 싶습니다. 인구 소멸을 위해서는 우리 돌봄 경제 또 간병 국가 책임제 등을 포함한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들. 두 번째로 이제 지역 소멸은 아까 메가시티 얘기도 하셨지만 저는 10개 대기업 대도시와 10개 서울대학교
만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데서는 재원으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장, 소멸. 여기에는 새로운 혁신 성장에 선제적으로 또 민간이 투자할 수 없는 분야에 공공이 적극 투자함으로써 이 성장의 큰 축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소멸, 인구 소멸, 성장 소멸의 대한민국을 다시 반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